1700년대 독일 문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베르테르가 친구 빌헬름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소설입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편지 형식의 소설을 서간체 소설이라고 합니다. 17에서 18세기 실제 편지들은 교양과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정교한 예술 형식이었는데, 당시의 편지 쓰기는 엄격한 규칙과 수사법을 따랐다고 합니다. 비록 오글거리며 오버하는 감상주의의 끝판왕이지만, 요즘같이 말이 천해지고 경박스러운 시대에 비하면 그 당시에 그런 억지스러운 문체들에서 오히려 말과 글의 진정성을 느낍니다. 그 당시의 말은 효능과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되는 현대 언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언어에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성찰이 묻어나오는 고전책을 읽고 나면 뭔가 감동적인 연극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때와 같이 일을 갔다 오니 집 앞에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이 책은 비온 나티커 린데브란드라는 작가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책이 읽기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읽으면서 나의 감상을 편지로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17세기 언어로 말입니다. 좋은 책이나 영화를 보고 그 감동을 혼자 느끼고 말기엔 항상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막상 편지를 보내려고 하니 우편은 어디서 파는지, 우체통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니 제가 기대했던 그림 우표는 더 이상 없고, 택배에서나 보는 그런 바코드가 우표였습니다. 색다른 우표를 붙이던 낭만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코드가 우표라니 이건 너무 멋대가리가 없네요. 집에 오는 길에 문방구에서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사와 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나중에 보니 풀을 안 샀더군요. 친애하고 존경하는 구귀한 긴 선생님께, 그대가 보내주신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통해 주인공인 비욘수님의 승려 인생을 끊임없이 접할 수 있어 읽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사실 요즘 저에게 필요한 조언들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 책을 보내줬는지, 그대의 숭고한 영혼이 제 깊은 내면에서 한 줄기 빛으로 저를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이 몇 줄 쓰는데 벌써 30분이나 걸렸네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듭니다. 어휘력도 딸리고 그냥 서간체고 뭐고 편안하게 쓰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명상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못 얻으면 어쩌나 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비욘스님이 친절히 알려주시더군요. 영적 성장의 결정적 도약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용기를 내는 데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스스로 계획했던 것보다 의외의 것들로 대부분 제 인생이 채워졌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수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나 나와 다른 월등한 존재로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명상 도중 비욘스님이 맥주 생각을 하며 졸았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승려의 삶에 오히려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용기와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분은 독자들에게 자기를 내보임으로써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실 주인공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평범한 아버지. 책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두세 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만 전 그의 아버지한테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출세해가던 아들이 어느 날 출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허락해준 오지식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첫째는 지금 미국 대기업에 취직해 있는데 비욘처럼 높은 직위는 아니지만 이제 막 시작한 초년생 치고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들 그의 초급 연봉을 듣고 놀랐으니까요. 만약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출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미친 새끼. 두 번째로 강한 인상을 받은 대목은 그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가 약물이 든 주사제 밸브를 스스로 열자 옆에 있던 담당 의사가 지금부터 아버지가 떠나기까지 앞으로 30에서 40초가량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2분이 넘도록 아무런 이상이 없자 고개를 돌려 의사에게 링거에 엉뚱한 걸 넣은 건 아니냐고 말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는 대목에서 놀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죽음을 슬픔이나 공포가 아닌 웃음의 해악으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한 초연한 모습은 평생도록 수련해온 어떤 수도사나 철학자 내지는 성인들보다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놀라운 대목이었습니다. 비록 책에는 쓰여 있진 않았지만 비욘 스님 역시 아버지와 같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스위스에서 2022년 조력 사망을 통해 생을 마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쓰인 그의 마지막 말,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저 역시 나중에 그런 죽을 병에 걸리면 스위스에 가서 조력 사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님처럼 죽음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제 인생을 선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겠네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 멀미도 합니다.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속세를 떠나 격리된 곳에서 힘들게 수련하는 삶과 하루하루 일터에서 고생하며 버텨내는 중생과는 어떤 깨달음의 차이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닌 상호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인공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읽어 내려갈 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죽음을 표현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닐까 합니다. 가끔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 자유롭게 해방되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뭐 어떤 내공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그만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제 편지가 너무 무겁고 지루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 역시 살아면서 그동안 누군가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 주위에 딱히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이 보내주신 책 독후감 핑계로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책을 읽고 나니 제 생각이 더 차분해지고 단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쓰니 악필이네요. 가족분들께 안부 전합니다. 특히 큰 따님에게. 시타르타 독후감은 어떻게 발표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타르타가 강물에 빠져 죽어 다시 재탄생한 것인지, 건져진 후 강가나무 아래에서 깊은 잠은 뭘 의미하는지, 그 강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빈다에게 했던 입맞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엔 제가 책을 3권 선물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선생님께, 2권은 두 따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성민 배상. 그동안 카톡에만 의존하고 살아왔습니다. 생각나면 즉시 문자를 보냈고 1시간 내에 답이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통신 문화에 살다가 편지를 고쳐 써내려가는 최신 문화가 이젠 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시대에서 자판으로 신호를 보내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도 다시 편지를 써보니 뭐랄까 정성껏 도시락을 싼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것이 설레입니다. 그 도시락 통을 열고 받는 사람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편지의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답장이 왔습니다. 친애하는 이성민 선생님께 정성껏 보내주신 편지를 천천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에 담긴 생각과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읽는 동안 제 마음도 한결 고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손편지를 받아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책을 읽는 내내 선생님께서 행복하셨다고 하시니 기쁩니다. 때로는 한 권의 책이 누군가에겐 작은 등불이 되기도 하지요. 그 빛이 잠시라도 마음을 비춰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편지에서 말씀하신 비욘스님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농담을 건넬 수 있는 태도라니 참 대단하면서도 묘하게 따스한 장면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삶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이야기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 비슷한가 봅니다. 한편으로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또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할 때는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유머로 풀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웃음이 나온지 모르겠네. 선생님은 따스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부분은 수행자의 삶과 세속의 삶을 비교하시던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늘 두 삶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에서 같은 질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산속에서, 어떤 이는 일터와 가정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묻는 것들은 늘 비슷하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떠올리셨다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 귀절도 참 좋았습니다.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어쩌면 무겁게 느껴지는 삶을 짊어지려 하기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설레임으로 소풍을 맞이하고 잘 마치고 돌아가야겠다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지를 통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안부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큰아이는 첫 번째 고전 나눔을 어린 왕자로 했는데 발표를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합니다. 시타르타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읽은 책이기에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을 이야기 나눠보았어요. 삶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은 어려운 책인 것 같고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어쩌면 동시에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진짜 나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하더군요. 아이 나름의 생각이었지만 듣고 보니 저도 고개가 끄덕였습니다. 책을 선물하시겠다는 말씀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미 이렇게 깊은 생각을 담은 편지를 선물 받았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따스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가끔 이렇게 마음속 이야기를 편지로 들려주시면 저도 기쁘게 읽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김선생 드림.
참, 뭐랄까. 한 권의 책을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뿌듯합니다. 번거롭지만 요즘같이 빠른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차분히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들을 손으로 쓰고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다시 편지 쓰기 복고풍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더 멋진 국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It's the same thing in the same way all the time. Nothing changes, all these faces keeping their mind closed. Hours to say, days to give away, finding things to say.